2부 시작하겠습니다. 압권 1부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러 책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압권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는 경제 뉴스, 경제 분야의 다양한 이슈 중에 가장 압권인, 가장 뛰어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사실 이 손님들을 제가 공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재하는 비밀 노트, 저의 비밀 취재원들이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3프로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서울대 경영대의 김우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우진 교수님한테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서울대 경영대의 학생 부학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 국민연금의 투자정책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직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삼성전자의 준법감시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가 아니고 예. 삼성 전체니까 거기 관계사가 삼성전자 포함해서 7개 상장 계열사가 예. 그 관계회사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쨌든 국내에서 가장 큰 손의 투자정책 전문위원을 하고 계시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의 준법감시위원을 하고 계셔서 사실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배구조 전문가.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배구조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을 텐데 예. 오늘은 그나마 우리가 조금 너무 지배구조 이슈가 손에 안 닿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정말 그 손에 닿는 이제는 손에 닿을 것 같은 네.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안 그래도 요새 주가 빠져서 고민들이 많은데 네네. 꼭 이런 타이밍에 그렇게 야박하게 대주주들이 예. 주식을 팔고 예. 뭐 이게 이전에 뭔지 카카오페이 때문에 크게 이슈가 그렇죠. 됐었잖아요. 뭐 이렇게 대주주 경영진이 그 스탁옵션을 행사해서 큰 충격을 주더니 네. 이번에는 2대주주가 네. 주식을 또 대규모로 매도를 해서 이른바 오버행 이슈라는 것들을 실제로 주가로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그분들도 팔고 싶어서 파는 거를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예. 그게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글쎄 일단 그 내부자하고 회사 외부에 있는 일반 주주들 간에는 분명히 정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내부자들이 그 정보의 우위를 활용을 해서 일반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모든 나라의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정책 바탕에는 이제 그런 철학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공개 정보, 아직 공시가 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뭐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처벌에 이르기까지 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예. 그래서 이거를 사전적으로 이 내부자들이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국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이제 사후 공시. 그쵸.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내부자 거래하고 나서 며칠 이내에 공시해라. 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가 내부자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이라고 아, 네, 그 내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일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자기 회사 주식을 거래를 해서 먹은 이익이 6개월 이내에 거래를 해서 먹은 이익이 있으면은 그걸 토해내야 되는. 그렇죠. 그거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거래를 해서 단기에 돈을 벌었다. 삼성전자 기획실에 있는 직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석 달 있다 팔았는데 먹었다. 그럼 그건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뭐 형사처벌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단기에 먹을 수 있는 이익을 그 인센티브를 이제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예. 그것도 결국 근데 어쨌든 사후적 대처 방법이죠. 그렇죠. 예, 이게 예. 사후적 대처 방법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페이도 문제가 됐었지만 사실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네. 테마주가 이제 그 불법인 경우도 있지만 합법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테마주에 대해서 굉장히 배관시하고 뭔가를 쳐다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불법이 없어요. 그냥 개인들 여러 사람들이 주가를 올린 거니까. 이게 불법이 되려면은 네. 그 허위 정보가 있거나 예. 뭐 시세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 미공개 정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테마주는 이런 거예요. 야, 저 회사 사장이 대통령 후보랑 고등학교 동창이라더라. 근데 그건 맞아요. 그 자체는 맞긴 맞지. 그 팩트예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주가가 막 올라. 예.
그러면 이제 불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가가 막 올랐을 때 그 주가가 고점에 다다랐을 때 말하자면 최대 주주가 가진 지분을 전량을 매도한다. 그런 사례가 있었죠. 있었죠. 예, 예. 종종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이 내부자들이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제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진짜 정말 개인 입장에서 황당한 게 사실 뭐 테마주 투자가 뭐 얼마나 정당성을 따지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여러 사람이 뭐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리는 거는 뭐 우리끼리의 일종의 그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대주주가 주식 빵 던져버리면은 예. 그럼 진짜 대주주는 돈 왕창 버는 거잖아요. 자기가 특별히 저기도 없었을 텐데. 뭐 불법적인 상황이 없었을 때 예. 주가가 올랐을 때 팔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을 뭐 팔지 못하게는 못할 거고. 네네. 그럼 어떤 식의 그 논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 물량에 대한 규제인데요. 물량. 네. 예. 장내에서 팔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물량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게 어떨까? 이제 미국에 뭐가 있냐면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미국의 상장 제도는 이 회사가 상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이 다 상장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모를 절차를 통해서 풀린 게 아니면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 창업주라든지 최대 주주 이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은 이거가 아직 말하자면 비상장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미 회사는 상장인데. 그러니까 회사를 처음에 공모해서 개인들한테 이렇게 공모를 쭉 뿌렸을 때, 네. 걔는 상장 주식인데, 그러니까 개주주가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은 얘는 비상장 아직 상태다. 그러니까 비상장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그냥 갖다 던지면 안 되겠네요. 안 되고 얘를 원래 이제 팔려면 얘도 원칙적으로 상장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유가증권 신고도 하고 투자 설명서도 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예. 이제 예외가 있어요. 그럼 너무 불편하니까 예. 야 조금만 하는 거는 우리가 봐줄게.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예컨대 발행 주식 총수의 1% 또는 직전 4주간 평균 주간 거래량 중 둘 중에 큰 거. 요만큼은 석 달 이내에는 네가 마음대로 팔아도 된다. 대신에 이걸 넘어가는 물량은 네가 하려면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 이런 이제 물량 규제가 미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 규제에서도 이게 거래량 기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이게 대주주가 주식을 던졌을 때 주가에 충격을 주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하여튼 내부자들이 여러 가지 정보 위에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대규모의 물량을 장내 한꺼번에 던져서 예.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영향을 줄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요 물량 규제였는데 이게 SEC 규정 144로 돼 있는 건데 예. 지난번에 금융연구원에서 이제 정책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은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나간 사전 공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전 공시. 네, 내부자가 주식 거래를 하기 전에 사전 공시를 해라. 예. 그래서 그게 한 줄이 이번에 그 110대 국정과제에 한 줄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래서 저도 그때 정책 세미나에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사전 공시는 미국의 이 미공개 정보 이용이랑 관련해서 나와 있는 규정인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네가 내부자 정보를 알았다, 예. 인지를 했다, 하고 주식 거래를 했다. 그러면 불법이죠. 이제 근데 그거가 인지를 하고 그거를 또 거래하는 거하고의 그 인과관계를 그걸 또 뭐 입증을 또 하고 그래야 되나 봐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게 좀 빡빡하게 돼 있어서 알면서 거래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게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간주가 되나 봐요. 불법적인. 예. 근데 그 간주가 되는 거를 좀 면탈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사전에 공시를 하면 나는 그게 아니다. 라고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파는 이유를 먼저 설명. 미리미리 다 설명을 하고 하면 예. 그러면 너는 그거는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간주하는 거가 그거에서 빼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만약에 내가 주식을 팔고서 네. 사후적이면 일단 조사 들어가서 네가 미공개 정보 했네 안 했네 이거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그렇지. 대주주가 네. 그거에 앞서서 네.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라고 예. 해서 자진납세를 하는 거네요.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럼 이게 아까 100대 국정과제 말씀 주셨는데 네네. 이 제도가 사전 매도라 그러면 약간 좀 대주주 입장에서 부담은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괜히 대주주가 주식 팔아서 주가가 먼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던 가격에 못 판다는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일단 공시를 미리 하고 예. 판다는 것을
그 다음에 파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슬쩍 파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나은 거고 물론 이제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파는지가 나올 거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회사 전망이 안 좋아서 팔라고 그런다라고 공시하지는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글쎄요. 실제로 그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은 뭔가 좀 좋은 정책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되겠어? 뭐 이런 약간 좀 냉소적인 반응들도 좀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그 과정, 배경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어떤 기대를 얼마나 정도 가지게 될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발제가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양쪽 캠프에서 이 보면 이제 동학개미들이 1,000만에 되다 보니까 숫자가 이 부분이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지배구조 이슈하고 자본시장 이슈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선거를 거치면서 지배구조 이슈가 자본시장 이슈고 주가 이슈고 우리 얘기구나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쪽 캠프나 저쪽 캠프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이제 말하자면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되기 시작했고 정책 쪽에서도 좀 시리어스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학계에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거나 아니면 미국의 제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 대선 국면에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공약으로 나왔던 얘기고 이게 공약이 그냥 공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국정 과제에도 편입이 돼서 그 정부 차원에서 정책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선거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픽업이 돼가지고 반영이 되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워낙 이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안 좋고 주식시장도 지금 안 좋고 이런 상황이라 재계를 중심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좀 불편한 것들이라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이런 걸 지금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 정책 동력이 살짝 약해질 가능성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우려는 됩니다. 대주주 주식 파는데 먼저 사전 공시하라 그러는 게 우리나라 경제 환경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뭐 저도 방어할 논리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제 상황 논리적으로 좀 걱정은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단 개인 투자자들 중에 그 대주주가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갑자기 불현듯 대주주가 매도를 하는 것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관심 가지고 또 분명히 또 얘기하죠.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쩌저쩌고 얘기하면 그게 아닌다는 거에 대한 동력은 또 어떤 뭐 정치인들에게는 지지율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의견 내실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제가 한 마디만 더 첨언을 하면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를 기업 규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대주주와 CEO와 이사회 이장의 역할을 구분을 잘 안 하고 상장 기업에 있어서 다 엄연히 다 다른 역할인데 이걸 그래서 기업 규제라고 통칭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정도로 촌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어떤 뭐 대주주의 위치와 영향력을 생각하고 그 주주들 간에 이해상충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완화해 준다는 거죠. 그 기업 경영은 그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번 건은 대주주가 일부 주식을 팔 때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은 왕창 팔 때. 왕창 팔 때라고 하면은 아예 경영권을 넘길 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인수합병을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를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좀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그 프리미엄을 누가 받고 얼마 그 받는 사람이 누구냐, 전부냐, 일부냐, 오히려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당연히 이제 인수합병을 할 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핵심적인 차이는
미국은 피인수기업 주주 전부한테 프리미엄이 가는 반면에 피인수기업 주주 전부. 네. 그러니까 인수가 되는 회사 주주의 전부.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MS가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제 블리자드 지분 전체를 인수를 하는 거죠. 우리처럼 20-30%만 사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합병의 방식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이제 피인수기업이 조그마면 그냥 이제 100% 자회사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피인수기업 주총 당연히 거쳐야 되고 예. 그래서 그래서 시가보다 피인수기업 주주한테 일정 부분 프리미엄을 주기도 하고 주죠. 예. 그래야 주총 통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 대주주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그럼요. 나머지 주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니까 프리미엄을 주지 않으면 나머지 주주들이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주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음. 프리미엄을 주고 그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피인수기업 주가는 바로 오르고 발표가 그렇죠. 되자마자 예. 그래서 프리미엄이 뭐 한 20-30% 정도 그러면은 피인수기업 주가도 바로 20-30%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되게 웃기는 거 중에 하나인데 네. 인수합병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오르긴 올라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프리미엄 못 받는데 죄송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어떤 회사 A가 B를 인수한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 B의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피인수기업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배주주만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프리미엄 하나도 안 받고. 근데 이제 물론 들어오는 지배주주가 굉장히 경영력이 좋고 이 회사를 밸류업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는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예. 일부의 경우에는 심지어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한가를 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프리미엄을 또 많이 지급하고 들어온 경우에는 또 본전 생각나면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을 시장이 합리적으로 한다고 치면 주가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전부 다 사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100%를 사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뭐 인수한 데에서 주가 딱 올라가서 인수합병 인수까지하고 끝나고 나면 내 주식 사주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나머지 주주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사실 예.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예. 왜 우리나라는 20-30%만 사는데 미국에서는 다 사는가? 왜 그게 국가별로 다른가? 이거가 이제 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이렇게 이제 영미법 국가들은 대개의 경우 투자자 보호가 잘 돼 있어서 예. 그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다 인수해 주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 국가는 한국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일부만 사는 그런 경향이 발견이 됐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일부만 사는 거가 고 거래 하나에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그때 피인수 기업 주주가 보호를 못 받는 차원에서 좀 더 넓게 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피인수 기업을 다 사면 그 회사는 없어지니까 그렇죠. 더 이상 상장 기업이 아니고 예. 100% 자회사가 되든지 아니면 합병돼서 소멸되든지 그게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 우리는 피인수 기업의 일부만 사기 때문에 또 그 회사는 별도의 상장 회사로 또 존재하고 그렇죠. 그러면 복수 상장이 되고 이거랑 또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 부문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문제 중에 그 근원에 이 일부만 사게 되는 그 관행이 많은 부분 자리를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뭐 땡큐죠. 뭐 한 땡큐죠. 20-30%만 사면 거의 다 지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땡큐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제 대주주만 가져가는 뭐 기업은 같이 주주인데 뭐 대주주 주식에만 금칠해서 비싸게 파는 건데 그럼 이 문제는 또 뭐 100%다 사라 그러면 또 안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나라마다 좀씩 다르게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특별한 법적인 규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사소송이 무서워서 돌아가는 나라니까 만약에 피인수 기업 주식을 일부만 샀는데 그 회사의 주가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주주들이 소송을 걸면 그거 다 입증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다 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 충돌을 없애버리는 거죠. 미국은. 영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의무 공개 매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지분을 사게 되면 나머지 70% 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똑같은 가격. 같은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주주가 자기 주식에 예를 들어 40% 프리미엄을 받고 판다. 그러면 나머지 주주들한테도 40% 프리미엄을 주고 의무적으로 다 사야 된다는. 제가
팔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일단 피인수 기업 주주가 자기만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예. 일반 주주 보호 프로그램인데 이거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예.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을 다 오퍼를 해줘야 되니까 그쵸. 30% 지분 살 때 내가 40% 프리미엄 줄게 했다가 예. 그걸 다 사게 되면 너무 비싸지니까 그쵸. 원래 거에 대해서도 프리미엄을 많이 못 주면 그러면 원래 지배주주가 날 안 팔래 뭐 이럴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사는 쪽 파는 쪽 양쪽에서 M&A의 비용을 올라가게 해가지고 예. 건실한 M&A도 못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업계에서 제기될 수가 있죠. 근데 그 현실적으로. 영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는 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는 입장에서도 30%에서 40% 프리미엄 주고 하는 것보다 100%에서 40%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좀 인수를 하기 좀 꺼려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럼 영국은 그 제도가 있는데 예. 인수합병을 그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영국은 우리처럼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 피인수 기업의 지배주주가 따로 없어서 예. 이 고민을 우리처럼 많이는 안 해도 되는데 예. 우리는 지배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 거를 그대로 도입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이 얘기 들어보면은 저도 예전에 취재를 해보면 그 논리로 이 부분들이 항상 관철이 안 됐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수합병에 대해서 개인 주주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인수합병이 아예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예, 될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결국 거기 진도를 못 빼게 됐던 건데 맞습니다. 그 문제는 좀 어떻게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책 심포지움에서 나왔던 안은 저희 이제 서울대 법전원의 정준혁 교수님이 이제 제안하신 건데요. 예, 예. 약간 절충안입니다. 절충안인데 어떻게 했냐면 의무 공개 매수 비슷한 느낌인데 가격을 프리미엄을 주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예. 가격은 나머지 주주들은 시가로 하자. 아. 그러니까 일물일가가 아니고 지배주주는 프리미엄 받고 팔 수 있게 해주되 예. 나머지 주주는 시가에는 팔 수 있게 하자. 아. 말하자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거죠. 아 최소한 자기가 그 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반대한다. 네. 그럼 팔고 나올 수는 있게. 네. 아. 그래서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일부만 사면서 프리미엄 많이 주면 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예. 최소한 이제 그거는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기업 사냥꾼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무자본 M&A를 하려 그러는 이 회사를 껍데기로 해서 뭔가 주가 조작을 하려 그러는 그런 경우는 또 방지할 수 있고. 아. 왜냐하면 부담이 많이 되니까 나머지 거 다 사줘야 돼. 시가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30%만 사가지고 나머지 회사 돈을 내가 다 횡령배임하겠다라는 그 인센티브는 또 막을 수가 있고. 그러면 아까 전에 의무 공개 매수 제도하고의 차이를 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그 의무 공개 매수랑 거의 비슷한데 예. 가격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주주들한테 오퍼해야 되는 가격이. 영국식의 의무 공개 매수는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이고 예,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식 매수 주식 매수 청구권은 시가고 음. 프리미엄이 들어가지 않은. 약간 아쉽긴 하지만 약간 아쉽지만 예. 이거를 영국식으로 하자 그러면은 또 너무 반론이 크고 아예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아쉽긴 한데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지금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일단 요 방향으로 가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서 좀 디테일을 좀 챙겼으면 좋겠긴 해요. 이게 만약에 기업에 인수합병 발생한다 그러면 주가가 일반적으로 좀 오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시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글쎄요,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규정 만들면서 하겠지만 뭐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장 기업끼리 합병할 때 보면 뭐 전날 종가, 예. 뭐 일주일 종가, 그다음에 한 달 종가 요 세 개를 평균 내서 예. 뭐 한다든지 그런 뭐 룰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 어쨌든 이 M&A가 발표되고 주가 떨어지기 전에 가격, 그렇죠. 최소한 그 가격으로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제도도 아까 전에 그 대주주 사전 공시 제도처럼 네네. 그 실제로 그 정책 논의를 하고 있는 주제인 거죠. 그럼요. 이것도 그때 정책 심포지움에서 발표가 됐었던 얘기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약에도 있었고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네. 실제로 그거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황.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3프로 TV에서도 계속 이제 와치아웃 해주시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진행이 되나 안 되나 예. 이거를 저도 그렇지만 계속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방송하다 댓글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이렇게. 근데 제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 제도에는 되게 동의를 하는데 제가 뭘 해야 돼요? 저희가 관심 가지면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면 네. 실제로 이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니까 네. 그게 뭐 제도 개선이나 이럴 때 영향을 좀 주나요? 그래서 일단 뭐 큰 선거들이 끝나서 지금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혹시라도 지배주주를 대변하는 재계 쪽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자본시장 개혁 정책들이 좀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온다든지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시면 아무래도 그거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준다는 아유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좌절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 어차피 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제가 지금 보면요 예전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이제 물적 분할 이슈 하나만 들어도 예, 예. 이게 만약에 3년 전이었으면 우리 이제 탑 경제지들 경제신문들에서 이거를 문제점을 제가 봤을 때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이제 큰 회사들이 지금 핵심 사업 이거 분할하는 이유가 말하자면 자금 조달해야 되고 투자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그걸 하겠다는데 니네가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게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을 건데 예, 예. 지금 저희가 선거 거치고 그러면서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경제신문에서 물적 분할의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그 일반 주주의 입장을 많이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면 조금씩 천천히지만 변화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물적 분할 얘기해 주셔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물적 분할로 상장이 실제 주가의 악영향을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분명히 미쳤어요. 이건 확실한데 그 다음에 제도화를 하려고 보니까 근데 물적 분할로 상장이 문제였던 거야 아니면 LG 엔솔의 특이한 문제였던 거야 이 부분에서 많이 막혔거든요. 근데 실제로 물적 분할로 상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따끈따끈한 숫자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저희 지금 박사과정 학생이 이번에 이제 졸업하면서 했던 이제 그 학위 논문의 결과인데요. 이게 이번에 네, 이번에 졸업합니다. 8월달에. 네, 그래서 지금 분석 대상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이름 한번 언급해 주시고. 윤태준 박사. 윤태준 박사님. 삼성경제연구소에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국내 지금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물적 분할 전부 612개, 612개의 그 공시 날짜 전후로 주가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수작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공시는 저희가 이제 날짜는 수작업으로 아이덴티파이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전후로 수익률을 붙여서 이제 통계 분석을 하는데. 612개 이제 예전에 보면 물적 분할에 대한 스터디들이 많이 있었어요 국내에서도. 근데 결과가 들쭉날쭉해요. 뭐 안 나온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들쭉날쭉한데 이게 제일 컴프리헨시브한, 제일 이제 범위가 넓은 그런 분석이고 3일간 공시 전후로 사흘 동안 봤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빠졌을 것 같은데 살짝 빠졌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 2.6% 시장 조정 수익률.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뭐 유의 수준 5%에서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이거를 2.6%인데 그냥 단순히 그때 시장 상황 따라 다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네요. 이런 결과물은. 그런데 저희가 이 612개를 또 유형별로 나눠봤어요. 뭐냐면 이제 물적 분할을 할 때 자기들이 왜 하는지 그것도 이제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제일 많은 게 뭐 효율성 증진, 그게 한 380건.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거가 요새 문제가 되는 자금 조달 및 신규 투자. 요게 168건으로 한 30% 정도. 그러면 이제 기타 구조 조정하고 지주회사 전환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딴 데서는 안 나오고요. 자금 조달 및 투자 목적에서만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일률적으로 다 주주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배터리처럼 이거를 분할을 해서 자금 조달해서 투자하겠다. 그랬던 경우에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유의미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물적 분할로 상장을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겠지만 이게 왜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게 명확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지금 본 것 같고.
그러니까 물적 분할 중에서도 네. 이게 어떤 뭐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뭐 효율성 증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마이너스가 나온 게 아니라 아닙니다.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그렇습니다. 오, 이거는 진짜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뭔가 개선책을 찾을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주주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총에서 물적 분할한 건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에도 중요한 그렇죠. 판단 기준이 예.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물적 분할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원래 전공법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알파벳이 이 자금 조달을 한다. 예, 예. 그럼 물적 분할해서 걔가 상장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라 모회사가 해야죠. 모회사가. 원래 그러라고 있는 게 모회사죠. 모회사가 원래 모회사가 자금 조달해서 자회사에 쏴줘야 되는데 예, 예. 이제 한국은 그러면 지분이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희석되니까. 이제 지배주들이 그게 싫어서 이런 방식을 택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 그 아까 전에 그 투자 목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뭐 네네. 다른 부분도 있었겠지만 네. 이렇게 복수 상장을 하게 됐을 때 네. 디스카운트가 나오는 그 이유랄까? 네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복상장이 되면 회사 두 개 이제 주주들이 서로 다르니까 네. 이해 충돌이 있고 그 이해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주주, 그러니까 모회사, 대주주, 소액주주, 네. 자회사, 대주주,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네. 거기서 생겨나는 이해상충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일부 된다. 네. 예, 그게 1차적으로 있고. 1차적으로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모회사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이제 지주회사랑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대충 우리나라 이 그죠? 예. 주가 수익 비율이 딴 나라에 비해서 좀 낮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북한 때문이다 뭐 북한 이런 뭐 얘기도 어쩌고 했고. 그랬는데 예. 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는 뭐 이 정도로 뭐 낮은 퍼 정도가 아니고 예. 아예 모회사 시가총액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 가치보다도 더 낮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극단적인 저평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 예. 내 몸값이 그러니까 내가 빌딩에 뭐 한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렇죠. 나의 가격은 뭐 한 50억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저를 사가십시오. 어. 그러면 100억짜리 빌딩이 딸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저를 사가면 되는데 예, 예. 저를 사가갖고 100억짜리 빌딩을 팔면 50억이 남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뿐만이 아니고 예. 기업 집단 내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 예. 저희가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우리나라 주요 지주회사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포함해가지고 예, 예. 보유 상장사 지분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1보다 낮은 경우 비미한 데들만 기준이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삼성물산이 이게 0.4고요. 잘 아시지만 저희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예. 많이 잘 알려지죠. LG 0.45, 아, LG도 많이 SK 났네. 0.87, 롯데지주 0.73, 한화 0.54, 두산 0.46, CJ 0.6, 영풍 0.41, 하림지주 0.44 등등등입니다. 아, 거의 뭐 이 정도 되면 그냥 한국은 원래 그래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다 같이 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이게 다음 연구 주제인데 사실은 이걸 네. 어떻게 설명하나.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 비율이 1보다 낮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만약 1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회사 주식 다 사가지고 자회사 주식 팔면 그러면 이제 아비트라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무위험 차익 거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삼성물산 주식을 다 사실 수가 없죠. 어떤 투자자 안 파니까. 그렇죠. 대주주가 대주주가 안 있어. 파니까. 지배주주가 있으니까. 지배주주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절대 팔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저평가 현상이 계속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예. 이거를 숫자를 저만 본 게 아니고 SK에서도 지금 2021년에 이 비슷한 분석을 해서 예. 여기서 나온 숫자는 뭐냐면 그 전체 85개 상장 지주회사에서 15개는 이제 프리미엄이 있는데 나머지 70개는 다 할인인 거예요. 다 할인인데 이 할인율이 어느 정도냐면 40% 수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보다 미만인 그걸로 하면 평균 한 0.6 정도 되는 거예요.
85개 상장 지주회사의 70개 평균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고 극단적인 디스카운트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네네. 내가 주식이 많으면 내 주식가가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지주사라든지 이런 데는 대주주가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텐데 네네. 여기서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거는 주주의 니즈하고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주회사도 그렇지만 예. 상장회사가 하나인데 대주주의 개인 지분, 예. 패밀리 계열사 지분 말고 예. 개인도 그다음에 친인척. 그래서 직접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막 50% 이상인 회사들. 예. 이런 회사들이 디스카운트가 또 많이 돼요. 그것도 되게 이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프라이스 어닝이 낮아.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지분이 많으면 밸류에 신경을 써야 돼. 자기 빼먹을 거 아니고 회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저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100이 있는데 네. 내가 지분은 10밖에 없어.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회사를 키워서 먹는 것보다 네. 빼먹는 게 돈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리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이론이지. 네. 이런 회사가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낮다. 맞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설명인데 네. 지분이 10이 아니고 60이야. 70. 그럼 빼먹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밸류업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론인데 이런 회사들이 주가 수익 비율이 낮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아까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랑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면 예. 이 주식들은 파는 주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걸 뭐 내가 밸류업을 해서 무슨 프라이빗 에퀴티한테 팔고 이럴 주식이 아니고 이거는 상속의 대상이고 승계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아. 그리고 오히려 관심이 있다면 낮은 거를 좋아할 유인이 오히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주주하고 이해가 충돌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반대죠. 반대. 그치. 네. 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와,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대주주가 지금 어차피 안 팔 주식이고 상속. 그러니까 원래 그럴 주식이면 상장을 하지 마셨어야 하지 돼요. 말았어야지. 그런 주식은. 그러니까. 그럼 밸류에 신경 쓸 일도 없고. 근데 원래 상장을 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일반 주주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장을 한 이후에도 이거를 비상장처럼 경영을 하고 밸류에 신경을 안 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주주들이 아직까지 사람 취급을 잘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많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 한국에서 그렇게 빡빡하게 할 거면 나 미국 시장 갈래요. 뭐 이런 그 조금 거만한 네.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상장 회사가 아까 물적 분할로 상장이 이해상충 문제가 있을 때 주간 이해상충 문제 있을 때 네네. 이게 해외 상장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다르기도 해요. 이것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연구를. 네, 똑같은 문의상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는 아직까지 투자자 보호가 이렇게 많이 잘 좋은 편은 아니라 네. 문제가 있지만 그럼 미국은 어떠냐? 그럼 미국에 상장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제 미국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 일단 상장을 하면 그 회사에서 빼먹는 거는 이제 거의 어렵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한다는 것이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신호를 보내서 말하자면 나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건실하게만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만 하겠습니다. 라는 시그널을 보내서 예. 오히려 본국에서 자금 조달을 더 많이 한다. 이제 이런 이론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을 시킴으로써 네. 여기에 기준에 따라서 뭔가 장난질을 치면은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거라고 해서 네. 본국에 있는 그 기업이 오히려 멀티플이 좋아진다. 그게 이제 본딩 하이파테시스라고 본딩 가설이라고 이제 이게 이론에서 있고 실제로 본딩 가설. 네, 본딩. 근데 이제 이 대리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 중에 예. 본인이 하는 모니터링, 관리, 감독.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내가 딴짓 안 하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본인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예. 뭔가 크레디블 해야 되거든요. 믿을만 해야 되거든. 예. 자기도 뭔가 코스트를 들여가면서. 근데 미국 상장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코스트를 지불하면서 내가 미국 상장을 하겠다는 거는 우리 투자자들한테 내가 이 정도를 감수하면서도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그분들한테 시그널을 준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상장하면은 난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도 되는데 네. 내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건 정말 타이트하게 하겠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입증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민망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한국 제도가 조금 좀 떨어진다 뭐 이런.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를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제가 교수님하고 하다가 제가 예전에 그 동남아 국가들 중에 네. 뭐 어디라고 국가 특정하면 조금 이렇게 폄하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꼭 자기네 나라 증시에 상장을 안 하고 네. 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에 상장하는 비슷합니다. 홍콩하고 싱가포르도 투자자 보호가 뭐 미국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상장한다는 얘기는 뭐 회계도 적당하게 하고 예. 뭐 공시도 적당하게 하고 하는 거겠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상장을 한다는 건 우리가 회계나 공시를 투자자 보호를 하겠다라는 의미다. 네. 라는 그래서 이게 해외 상장도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미국 가는 거, 홍콩, 싱가포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요? 룩셈부르크. 오. 이제 거기는 우리보다도 더 약해요. 그렇죠. 거기는 뭐 세금도 잘한 건.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는 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거기는 오히려 반대로 설명해야 되고. 거기는 작정하고 뭘 빼먹겠다. 거기는 작정하고 오히려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보다 더 센 데로 가는 거. 미국, 홍콩, 싱가포르 뭐 그런 데는 인정할 수 있죠. 영국도 조금 애매합니다. 영국도. 심지어 영국도 일부 기준에서는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데들도 있어요. 그렇죠. 영국도 그 주변에 예. 뭐가 조세피난처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도 좀 애매하고. 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타협을 한번 해보죠. 물적 분할로 상장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네. 미국 시장에 상장하시는 걸로. 그거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일부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연구를 이번에 해가면서 예. 과연 그거가 실증적으로 뒷받침이 되는지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은 저도 네. 꼭 얘기해 저희가 한번 주세요. 다시 나와서 그러면은 설명을 진짜 드리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그 복수 상장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예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나라는 복수 상장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이거는 사실 주주의 어떤 보호라는 인식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그렇게 복수 상장이 많이 돼버렸죠. 돼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이거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럼 다 상장 패치 시켜버리자 이러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네네. 그럼 물적 분할로 상장을 이제 신규로 발생을 했을 때 뭐 미국 상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주 보호가 되더라라고 네. 한다면 일종의 하나의 또 이제 필요한 액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사실 지배구조 문제를 1회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중요한 이슈니까 1회에 중요한 분을 모시긴 했는데 네네. 사실 너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고 네네. 그냥 우리끼리 징징거리다가 뭐 개인들 하면은 한 얘가 그럼 팔어 네. 팔고 나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좌절을 느낄 때가 좀 많은데 네. 이게 분위기가 좀 많이 변하긴 변했어요. 어떻게 뭐 좀 이런 얘기하면은 개선이 좀 돼 가요? 제가 이제 한 4, 5년 전만 해도 저도 좀 이제 비관적이었는데 예. 그 이후로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좀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이제 2015년에 있었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계열사 간의 합병을 하는 그 문제들이 이 최근에 있는 발생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그냥 그 우리가 규정상에 있는 공식을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예. 주주들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를 하면 또 그거를 받아들여서 합병 비율을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부 보입니다. 제가 이거는 좋은 얘기니까 회사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예. 말하자면 작년 재작년에 OCI가 이제 사기계 계열사 합병한 건이 있었고 최근에 상관글라스 예. 그 건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동원에서도 계열사 간 합병하는 건이 있는데 그것도 욕 엄청 먹고 근데 이제 바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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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남남끼리 합병은 잘 안 하고 지분율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합병은 거의 100% 다 계열사들끼리 하는 건데 자기들끼리.
그러다 보면 이제 합병 비율을 이제 지배주주 쪽에서 정하니까 예. 상장 기업끼리 합병할 때 이제 공식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전날 주가 뭐 이렇게 평균 내서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본인 자기 지배주주 쪽 지분이 높은 회사는 주가 상대적으로 높고 예. 본인들 지분이 낮은 회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점을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그때 합병을 발표한단 말이죠. 매번 그렇죠. 뭐. 매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려고 그런 이런 공식이 어떻게 보면 면죄부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 뭐 코로나 때문에 주가 폭락했는데 그 예. 폭락한 가격으로 우리 합병하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주들은 이제 그쵸. 성이 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이의를 제기할 때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뭐 거의 이게 맥히지 않았다고 없었죠. 한다면 또 저러다 말겠지. 그러고 저러다 넘어갔죠. 말겠지 예. 하고 뭐 이게 논의도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소송 것들이 걸어봐야 100%다 깨지고. 다 깨지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우리가 뭐 SNS도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보도를 하고 문제점이 뭔지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회사 또 지배주주 쪽에서도 그런 의견을 일부 받아서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그런 변화의 조짐들이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뭐 깨알 자랑을 하나 하자면 예. 삼성에도 뭐 준법감시위원회가 있어서 예. 뭐 종이 호랑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이게 사회이사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관련해서는 관심들이 워낙 많긴 할 거예요. 네네. 근데 물론 이렇게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볼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하시면 네네. 그 좀 뭐라 그럴까 느낌? 네. 그 뭐 이게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건지 네. 아니면 정말 이제 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이걸 다 바꾸거나 그러진 못하겠지만 네네. 베풀라는 의지나 아니면 그 활동을 하시면서 느껴지는 그냥 뭐 한 소감 정도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네, 제가 뭐 사례로만 몇 가지만 말씀을 일단 드리면 예. 그 예전에는 말하자면 이 리갈 이슈라는 게 이제 주로 법무팀에서 이제 다루고 그쵸.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탑 매니지먼트에서는 야, 인마 그거 해결하라고 너 뽑은 거 아니야. 말하자면 변호사들한테 이제 이런 거였다면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컴플라이언스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이걸 어프로치하는 일단 생각이 좀 바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성이 예전부터 좀 미움을 받았던 거는 룰 밴딩을 이제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트레인트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있으면 삼성은 그걸 다 우회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제약들을 이걸 제약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그 제약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는 차원에서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근데 그건 되게 유의미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네.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건 그대로 하되 네. 어떻게 우회할 것인가. 네. 그래서 사실 삼성에 대해서는 그 삼성이 뭐 상법 그 다양한 제도를 바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다시 보완하는 과정에서. 네네. 근데 지금은 최소한 이 법을 지키면서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느냐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일기 활동을 하면서 그 용역을 해가지고 예. 이 최고 경영진의 어떤 그러한 이 준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어...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각 개별 우리 관계사 거기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 다 반영을 했어요. 일종의 내부 통제 기준. 내부 통제 기준에 이제 직원들에 대한 통제는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이제 맨 탑에서 일하는 걸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뭐 법원에서도 계속 이슈를 제기를 한 거고 예. 시민단체도 얘기를 하고 그런 건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반영했다고 그래서 그럼 야 그거 해봐야 뭐 의미 없는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일단 우리가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건 신의 영역이라 언급을 할 수 없는. 그치. 지존에 말하자면 이제 북한으로 치면 수령님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예.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인간의 영역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거를 우리가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토론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사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삼성 인력개발원에 가서 그 이제 차세대 리더들 강의도 하는데 예. 제가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다 소개를 합니다. 이런 게 문제였다.
그 에버랜드 사진 다 하세요? 뭐부터 다 옵니다. 합병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강의 평가가 좋아요. 그래서 또 불려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인터널리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싫다라는 거는 아픈 과거고 예. 그 사실 그 얘기하기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 조직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자꾸 아픈 데를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가 그래야 이게 수술이 되고 도려내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다를 거예요. 사실 준법감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직접 확인하기 좀 어려워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배구조 이슈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하진 않아요. 그럼요. 근데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이 그리고 이제 의지가 중요한 거죠. 진짜 그렇죠. 바꾸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에서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배구조를 비롯해서 삼성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지배구조를 얘기한다면 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원래 이런 거는 역진적이잖아요. 이게 개선이 되지 후퇴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뭐 생각나시는 대로 요즘에도 그렇게 좀 눈에 거슬리는 워낙 지배구조 전문가시니까 많은 기업들의 활동을 볼 텐데 좀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껄끄럽고 좀 행태는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직도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런 다양한 사회편취 사례들을 발굴해 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슬프게도 매번 새로운 사례들이 계속 발굴돼서 나오는 거 보면 아직까지 이게 대한민국이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대표적인 유형들은 뭐냐면 상장회사가 있으면 이 상장회사의 지배주주는 다른 개인 회사를 가져가지고 그 상장회사랑 거래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치킨 회사 상장시켜 놓고 치킨무는 내 것만 써라. 요건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홍콩에서 상장을 하려고 그런다. 그럼 상장이 안 됩니다. 이제 홍콩 당국에서는 일단 회장님 다 갖고 오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기업 집단 뭐 지정하면서 사돈의 8천 거 보는 것처럼 여기서도 개인 회사, 친척 거 뭐 이런 거 다 보고 거래 관계 이런 거 다 보고 이거 이해충돌이네. 그래서 이거를 다 내부화를 하든지 회사 안쪽으로 아니면은 팔아서 남남으로 하든지. 그렇죠. 이걸 어정쩡하게 개인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해 충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장을 한다는 거는 이미 상장하는 시점부터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은 공정거래 쪽의 이슈라기보다도 상장 심사를 저는 더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아예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 충돌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대주주하고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어긋난다, 반대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냥 이게 이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상장 심사할 때 이거는 뭐 저희가 치킨무 제값 주고 사왔는데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회사가 할 수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장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상장하는 시점부터는 내 개인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없고 이제 나는 주주들이랑 n분의 1이다. 그야말로 뭐 내가 회사에서 일하니까 월급으로 가져가는 거 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진 지분만큼 n분의 1. 이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게 싫으면 상장하시지 말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지배구조 얘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사실 지배구조라는 이슈가 조금 멀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배구조의 다양한 이슈 중에서도 정말 지금 우리가 손에 닿을 것 같은 주제만 오늘 좀 다뤄봤어요. 실제로 이거는 좀 달성할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 이런 변화를 좀 계속적으로 좀 캐치업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를 꽤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입장에서 뭐 개인 주주라든지 뭐 개인 주주가 될 수도 있고 대주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을 하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좀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래도 오늘 저희가 논의를 한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정도의 주주분들이라면
타임 호라이즌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배터리 맞아요. 보고 투자하신 분들. 예, 그건 뭐 하루 이틀, 뭐 보름, 한 달 보고 투자하신 분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슬프지만 이게 지금 그분들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투자자들의 다수가 아니고 너무 짧으세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이 저희가 자꾸 뭐 외국인 보고 먹튀라고 얘기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타임 호라이즌이 너무 짧아서 너무 짧으면 저희가 이거를 뭐 무슨 그러면 이제 반론을 뭐라고 제기하냐면 아니 보름 들고 있는 사람이 무슨 기업의 주인이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인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너무 자산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이 투자 기간이 짧아가지고 예, 예.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이제 이런 게 주식 투자의 본질이 아니고 예. 좀 더 긴 호흡으로 그 회사의 미래 본질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 하시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뭐 앞으로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예.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래를 보고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주식이 주식 시장에서 트레이딩만 되는 거라면은 도박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지분이고 이제 기업의 성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식이 기업의 지분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정말 그 대주주, 그러니까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어떤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지배 구조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예,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예. 대한민국에서 오너라는 표현 없어져야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지배주주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우리가 오너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지배주주 그분들은 지배주 그다음에 저는 소액주주라는 말도 없애고 싶어요.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주주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와 지금까지는 일반 주주의 이익이 너무 무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지배주주분들을 왜 우리가 오너라고 부르면 안 되냐면 오너라고 불러드리는 순간 이분들이 자기 건 줄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배당 주고 자기 돈으로 월급 준다고 생각해요. 맞아.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아야 이분들이 이제 수탁자 의식을 갖거든요. 내 위임을 받은 거다. 예, 예. 왜냐하면 큰 회사의 경우는 지배주주의 개인 지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남의 돈으로 그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남의 돈을 내가 위임받아서 얼마만큼 내가 이거를 잘할 건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배구조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되는 날까지 압도적 권수는 이어가겠습니다. 저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압도적 권순의 권순우였습니다. 서울대 김효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